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카프리치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프리치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악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어요. 파가니니의 뭐 환상곡, 광시곡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카프리치오 24곡이 있잖아요. 파가니니 하면은 그 바로크 시대 1780년대에 태어나서 바로크 후기를 살고 간 천재적이고 거의 광기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자신이 연주하는 곡들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그게 카프리치오 24곡이라고 전해지고 그걸 많은 작곡가들이 후대 작곡가들이 또 변주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흐마니노프도 만들었고 브람스도 만들고 쇼팽도. 저 음악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오늘 주제가 카프리치오라고 했을 때 그 카프리치오를 저는 이제 동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카프리치오가 음악 그러니까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곡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술에서도 이 카프리치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특히 18세기 풍경화 장르에서 좀 많이 쓰였는데 이탈리아어로 카프리치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때 카프리치오는 미술에서는 상상에 의한 풍경화를 얘기해요. 좀 넓은 의미에서 상상에 의한, 그러니까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는 화가가 자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담아서 그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전경들을 재구성해서 그리는 그림들을 카프리치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카프리치오의 대표적인 그 소재가 뭐냐면 폐허예요. 루인. 폐허인데 예를 들면 클로드 로랭이 이 장르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림도 많이 그린 화가인데요. 이 클로드 로랭이 그 그린 그림에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그 풍경화인데 고대 로마의 유적지처럼 보이는 다 이제 그 망가지고 쓰러지고 사람들도 없고 거의 그러니까 폐허가 되고 있는 고대 로마의 거대한 건축물들, 기둥들, 신전의 그 기단들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멀리 원경으로 그 뭐 들판이나 나무들 몇 그루를 그리고 사람이 한두 명 외로운 그 방랑자 같은 사람을 그리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카프리치오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정물화, 뭐 풍경화 이렇게 그 넓게 얘기하는 그런 장르로서 많이 불리진 않지만 미술사에서 이 카프리치오는 이탈리아어 그대로 갖고 와서 화가가 있는 그대로 풍경이나 내지는 또 뭐 신화화된 풍경들 자체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재구성을 해서 그리는 그림들. 그러니까 이때 의미는 좀 알레고리죠. 예를 들면 루인 그러면 폐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일테면 그 멸망, 뭐 또 세계의 어떤 끝, 그리고 절망, 뭐 그리고 일테면 고대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그리고 우울함, 멜랑콜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담은 그림인 거죠. 그런 메시지를 그런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쓰러져 가는 건축물이라든가 고대의 그 유물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되게 그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의 사람들이나 어,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우 고독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황량한 이런 풍경들을 조합해서 그리는 것들을 카프리치오라고 합니다. 이 그림들이 이런 작은 장르로서의 이 카프리치오 그림들이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그려졌고 특히 18세기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많이 그려졌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쪽으로 건너가서 18세기에 특히 이런 아카데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그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요한 모티프로 많이 썼던 것이 이 카프리치오입니다. 재밌는 것은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17세기 바로크가 발터 베냐민은 그 시대를 우울과 절망과 비애의 시대라고 정의하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왜냐하면 30년 전쟁 같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완전히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가의 또 권력의 군주의 힘은 완전히 뭐 약화되고, 그리고 그 군주조차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허약함을 노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대혼란과 그 혼란이 통제되지 않는 그게 국가 권력을 통해서든 뭔가 그 행정력을 통해서든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그러한 어떤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매우 부정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슬픔이 가득한 어떤 장르나 형식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운 세계의 상태가 예술가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뛰어난 아주 독창적인 예술을 창작하도록 했던 그런 시대의 산물 중에 하나가 카프리치오입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미술사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들이 과연 어떤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한에서 이 얘기를 미술사 내지는 문화사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들로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분명히 저한테 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종교적 신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조건 그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신앙 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그 중요한 어떤 그 정신, 그 정신이 인간에게 스스로에게 이로운,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일반 의지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루소가 말하는 어떤 공동체가 일반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존되고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미래를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지, 그러기 위한 어떤 정치체나 행정 조직이나 사회 의식이나 개인들이 져야 하는 도덕적 책무 같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어저께 그 주말 일요일이었는데 집도 가깝고 해서 자주 나가는 그 광화문 일대를 갔었어요. 볼 일도 있기도 하고. 근데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로 격상이 되고, 또 정말 심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저도 일절 나가지 않고 어떤 그 학교 강의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되게 조심했었기 때문에 한 2주 이상 그쪽을 안 가봤었는데, 2주 이후에 나가본 어제 그 광화문 풍경은 제가 오늘 카프리치오라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어떤 정도로 그 심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막 이게 심란하다는 게 진짜 무슨 폐허 같다 이런 말을 제가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 뭐 서점들을 들려봤는데, 교보나 영품 같은 데를 들려봤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교보는 정말 사람들로,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제가 꾸준히 나가 봤을 때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항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보고, 저도 책을 보기도 하고 책을 사 오기도 하고, 꾸준히 그래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막 마스크하고 뭐 이런저런 방역 수칙은 잘 준수하면서. 근데 이 지난 2 월부터 지금 9 월까지 봤을 때 제가 어저께 본 교보의 상황이 제일로 안 좋았어요. 사람들도 거의 별로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보가 정책적으로 변화시킨, 사는 서점이, 책 사는 서점이라기보다는 책을 공유하는 서점으로서 바꿔 놨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좌석들도 많이 만들고, 뭐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좀 서서든 뭐 잠깐 앉아서든 책을 보고 할 수 있게 해 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거리 두기 하도록 앉게 해 놓고, 또 막 어디선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서서 기댈 수 있는 그런 데 공간도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고 해 놓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책들은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책들 중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근데 저는 그런 책 지금은 여러분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모르는 상황, 앞으로 예견하는 것들이 다 사실 들어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지금 전문가 임내하면서 막 많이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열심히 청취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철저하게 냉정하게 현실을 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판단과 감각으로 현실에 대해서 그 파악해내는 것, 그래서 자기 미래든 전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든을 좀 더 잘 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참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데 영풍은 더 심각했고, 교보보다.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교보에서 영풍으로 가는 그런 루트에서 일부러 이 소위 로드샵이라고 부르는 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가게들, 뭐 제가 뭐 필요한 물건도 있으면 사려고 하기도 해서 들어가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무슨 올리브 땡, 뭐 롭땡,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을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 정말 여러분 이런 상품 진열대에 제일 앞에 있는 물건이 거의 전체인, 그러니까 더 물건을 채워 넣지 않거나, 이게 딱 뻔히 재고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폐업이 임박해 있는 것 같은 매장 상황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우리 시대, 우리 지금 현실의 폐허예요. 막 상품들로 넘쳐났었고, 그 상품들이 소비재로서 엄청난 광의와 막 스펙타클과 이런 걸 보여줬었잖아요. 어? 뭐 대형 쇼핑몰을 가지 않더라도 작은 쇼핑몰에서도 뭐 팬시한 상품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그 상품들이 막 계속 유혹하고, 그런 상품들의 어떤 종류나 수량들이 정말 엄청났던, 그런데 그런 상품들의 세계가 쇠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쇠락해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매장을 운영할 수 없고, 더 이상 거기서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을 거라는 게 정말 노골적으로 그냥 다 보이고 있는 식으로 매장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더 좀 슬펐던 건,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문을 열었으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로드샵들에 일하는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젊은 여성 직원들이 내가 혼자, 매장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들어가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 어서 오십시오."라든가 뭐 "환영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그렇게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건강한 목소리로 그 인사를 하고 있는 그 매장의 상황은 물건들이 다 빠져나가고 더 채워지지 않고 심지어 그런 그 상황을 그냥 노골적으로 들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젊은 직원도 매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곧 이 매장이 문을 닫는 거와 동시에 실직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구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느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달 전이든.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환영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인사를 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으로 상품들이 비워진 상태, 그 상품들이 패닉 바잉으로 비워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채우지 않고 가게를 접을 거니까. 근데 거기뿐이 아니에요. 옆에 한 건너서는 광화문인데도 불구하고 매장이, 제가 아는 한 거의 10년 넘게 뭐 편의점이었던 매장이 완전히 비워져서 그냥 막 전선이 그 노출돼 갖고 있는 거를 몇 가게를 봐야 되고, 또 다른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던 그런 그 로드샵이 정말 직원들만 있고 노골적으로 그 직원들이 그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장 그 매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막 그 청소기 소음이 엄청 큰데도.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지금 현실이 거의 모든 거를 그 절망 상태에서 감출 수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그랬어요. 그리고 카프리치오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풍경화를 누군가가 그린다면 21 세기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식으로 세계가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사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한 몇 개월만 더 지나도, 그러니까 지금 한 우리가 8 개월을 겪었다면 한 10 개월, 20 개월, 뭐 10 개월, 12 개월 지나면 더 심각해질 이 균열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루인이 될 만한 이 상황들을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우리 시대의 어떤 미술가가 그런 풍경들을 카프리치오의 장르 양식으로 그린다면 '이런 풍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너무나 그 인조인간처럼 생생한 젊은 인력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개인사로 들어가면 엄청난 그 고통과 불확실하게 위험 앞에 있는 그 자신의 미래가 뻔히 보일 것이고, 물건들의 세계, 그 소비의 천국의 세계가 완전히 텅 비어 갈 거고, 그런 그 카프리치오가 막 이렇게 눈앞에 보이듯 했었어요. 그리고 분노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 젊은 사람들의 상황과 이 소위 그 상권들과 현실 세계에 우리 일상의 어떤 그 곳곳 스팟들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라고요. 당 뭐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하면, 당신의 손자 손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뭐 학자금 대출이나 내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자기 힘으로 마련해서 다니려고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 광화문 집회 같은 거를 열어서, 그것도 정말 어 이 정말 그 저는 믿지 않아요. 그 무슨 구국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그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런 부분들을 다뤘던데, 어 그 종교 집단이 갖고 있는 목적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는 근데 뚜렷하게 정치적인 목적. 왜냐면 그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의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세계가 루인이 폐허가 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 큰 덩어리 토르소로 몸체로만 보지 말고요. 말단으로 가서 보세요. 말단에 누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이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과 미래와 현실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예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과거의 예술을 공부하냐면 그 과거의 예술의 철학과 예술 정신을 공부하냐면 그렇게 해서 동시대가 진짜로 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 곡화가세하거나 내지는 오버랩을 시켜서 중첩시켜서 베일로 가려서 안 보이는 어떤 현실의 진정한 문제적 측면이나 어 진짜 날것의 국면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파가니니의 카프리초 24곡은 파가니니 바이올린 환상곡이라고도 부르지만 광시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카프리치오라는 말 안에 환상이나 광기 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광기나 환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을, 우리의 진짜 삶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베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통찰해 낼 필요가 있고, 그 통찰력이 일테면 잘 발휘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사라졌을 때 내 다음 세대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러니까 뭐 직계 가족들 생각부터 해볼 수도 있겠죠. 내 손자 손녀가 대학 다니는데,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 가는데, 응? 아니면 반대로 나 밤새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도 어, 영위를 할 수 있고 예술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미술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렸는데 저는 미술 얘기 했습니다. 카프리치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되게 그 많이 쓰인 용어로서의 카프리치오 안에 폐허와 강기라는 그 요소가 있다는 것, 그것들이 실제 풍경이 아니라 구성되어 있는 풍경으로서 한 장르를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럼 카프리치오는 어떤 그림일까, 어떤 이미지일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